네, 11쪽 배운 책 비잔티움 제국 단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으로 공간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튀르키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주변의 영역을 지배했던 꽤 넓은 국가예요. 그래서 자료 1번에 있는 이 지도, 우선은 비잔티움 제국이 제일 전성기일 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 때의 황제인데요. 천년경에는 굉장히 축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 빗금이 없는 부분이 500년대에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가 지금 천년에 보시면 많이 축소가 돼서 여기 빗금 지역하고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 후반부에 등장하는 민족이 슬라브족인데요. 슬라브족이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그리스 정교회와 비잔티움 문화가 이쪽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제목에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한번 써보고요.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냐면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되던 로마 제국이 존재했었을 때 395년에 동서로마가 찢어진 것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이제 도시명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이 콘스탄티노플을 그리스식으로 부르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름이 유래했고, 콘스탄티누스가 천도를 한 이후에는 콘스탄티노플리스 이렇게 부르다가 세 개가 지금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동서 문명이 만나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출제가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로마가 찢어지고 난 다음,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독자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은 유지를 해 나갔는데, 아까 전에 이름 보셨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500년대에 가장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전성기를 표현할 때 영토 크기를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의 영토를 전부 다 되찾아서 아까 살펴봤듯이 지중해 주변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 비잔티움의 영토로 합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렇게 이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532년에 이 비잔티움 제국 내에서 일어난 도시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오히려 강경책으로, 이때 막 도시에 불이 나서 궁궐도 다 타고 그다음에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 황후가 이제 남편을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황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조언을 옆에서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불탄 도시를 다시 짓다 보면 굉장히 큰 건물들을 어차피 다시 짓는 김에 좀 새롭게 짓자. 이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지어지는 건물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시기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당시 그전까지 있었었던 로마 법을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법체계를 마련하는 실적을 쌓습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은 전형적으로 이 비잔티움 제국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잠깐 사진을 보고 가시면 요게 이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5년 만에 그리스 정교회 성당으로 완공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중요한 부분, 이후에 오스만 튀르크라는 두 번째 이슬람 세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튀르크가 이걸 부수지 않고 이슬람교의 종교적 건물로 모스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 미너렛은 이슬람교 건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합쳐져서 세워지면서 성소피아 성당을 나중에는 아야소피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디르키 사람들은 아야소피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잔티움 양식이고요.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비잔티움 양식 같은 경우에 이 특징이 동그란 지붕, 이걸 돔이라고 합니다. 지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돔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큰 돔이 가운데 중앙에 있고 작은 돔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같이 건설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조그만 돔들이죠. 그 다음에 안쪽은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묘화 방식으로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돔과 모자이크 벽화가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클리니 수도원, 카노사의 굴욕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 멸망 이후에 수도원이라는 종교 공동체가 예전 로마 제국의 국경 주변으로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국경 부근의 농촌과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이용했던 사람이 로마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로마의 주교는 교황으로 불리게 됐죠. 네, 책에도 나오지만 이 유럽 지역의 교구는 총 5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근데 이제 로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로마 주교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교황이 이 기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이 왕들하고 손을 잡고 세력 확대를 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황제하고 싸움이 붙으면서 어제 보신 그런 서임권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교회가 무력을 갖춘 황제나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땅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왕들에게 또는 주교 자리를 마구마구 임명을 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을 주교로 앉혀주게 되고 그러면서 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패한 교회는 종교적인 가치가 없다 해서 어제 배우신 11세기 이후에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클리니 수도원 출신인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를 주도하면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인리 4세와 충돌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누구랑도 싸워야 했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랑도 대립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옆에서 살펴봤듯이 서로마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가 분리돼 있어요. 정치의 지도자인 황제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인 교황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이런 구도인데, 지금 여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교황을 겸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교일치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황제와 교황이 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황제교황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교황주의는 황제가 종교에 뭐까지 맞는 거예요? 우두머리까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요,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확산이 된 후에 카톨릭이 약간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상파괴령이라고 하는 어제 배웠던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조각을 해서 사람과 비슷하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찬성을 하는 쪽이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쪽은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진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그리스 정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쉽게 말하면 동로마 제국에서 카톨릭이 크리스트교가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차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비잔티움 제국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한번 써볼 건데, 첫 번째는 군관구제, 두 번째는 둔전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군관구는 말 그대로 구역이라는 뜻인데요. 31개의 구역으로 영토를 나누는 겁니다. 책에서 잠깐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전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눈 다음에 뒷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준 제도가 이 군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군관구는 구역 나눈 것도 중요한데 거기를 다스리는 사령관을 임명을 따로 하고 그 사람한테 뭘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면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냐면 절도사하고 비슷합니다. 당나라를 멸망시킨 절도사. 그럼 이 사람들이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고 그리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누가 쳐들어온대, 그럼 본인이 바로 결정해서 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군관구제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둔전병제인데, 둔전병제는 선생님이 좀 밑으로 빼서 적어볼게요. 자, 둔전병제는 둔전이라는 말도 중국사에서 나옵니다. 토지를 군인에게 주는 거예요. 군역의 대가로. 그럼 땅을 받았어요. 병사들이 자기 재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여기 땅 열심히 지켜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땅을 무사하게 파괴당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쉽게 말하면 경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사들의 의욕이 어떨까요?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둔전병제는 군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 기반을 마련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책의 목적들은 뭐겠어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그 중요한 이제 십자군 전쟁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 우리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예루살렘 쪽을 차지했던 셀주크, 튀르크
둘골족의 일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여기에 순례를 하러 오는 종교적인 이 크리스트교 세력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 성지 순례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셀주크 튀르크랑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비잔티움 제국 쪽에서 굉장히 국방의 위기가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도로 잠깐 이해를 해보면, 셀주크 튀르크는 사상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이쪽에서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럼 서유럽은 이쪽에 있잖아요. 로마.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여기 동유럽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셀주크 튀르크랑 가깝죠? 이쪽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 셀주크 튀르크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 순례를 막는 거에 대한 불만도 함께 결합되어서 이 십자군 전쟁 때 서유럽에 도와줘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잘 됐다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이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로 비잔티움 제국은 쇠퇴를 하게 되고요. 책에는 이제 이렇게 좀 소략하게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나와 있고, 우리는 문화 쪽에서 더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는 여러분 라틴어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서로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로마는 라틴어, 그리고 지리적 기반이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여러분 생각보다 좀 오른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하고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이 종교 이름도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의 고전 문학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존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전해주냐면 이슬람과 서유럽의 이 성과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계승자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로 이어지는 르네상스를 부추기는 그런 운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던 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성소피아 성당, 문화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 비잔티움 전성기는 아까 나왔던 유스티니아누스 때 6세기를 거쳐서 1204년에 어때요? 4차 십자군이 심지어 그 비잔티움 제국의 요청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 약화가 되다가 결국에 1453년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사라지게 되죠. 자, 교과서에 더 추가로 남아있는 부분은요. 필기 한번 해주시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후에 슬라브라고 하는 민족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 정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이 보존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키예프 공국의 지도자가 이제 나중에 비잔티움을 그대로 이어받게 돼서요. 11세기에 이 비잔티움이 러시아 쪽에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지었죠. 성소피아 성당. 그래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름도 똑같이 성당을 짓는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 이어서 살펴볼게요.